안녕하십니까. 튜토리얼 세션의 두 번째 세션 같은 동일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박영도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서 차체, 자동차의 몸통이죠.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배터리에 적용되는 이종 소재, 동종까지도 포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종 소재의 용접 및 접합 기술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본 튜토리얼의 가장 큰 초점은 아무래도 이런 단순한 기술의 어떤 소개보다는 다양한 배터리와 차체에 적용되는 용접 및 접합 기술에 있어서 사실은 용접성, 균열 측면이라든지 접합부의 건전성을 좌우하는 어떤 야금학적인 측면에서의 용접성과 이에 따른 접합 강도를 좀 설명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튜토리얼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인데요. 파트 1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쪽에 이종 소재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파트 2는 차체, 자동차의 뼈다귀 외에 겉을 싸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종 소재의 용접 및 접합 특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항용접 이종 접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굉장히 조금만 소개가 되고요. 이종 소재 기계적 체결 부분 위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 소재 쪽은 주로 이제 기계적 체결이 현재까지의 솔루션. 우선은 파트 1에서 보시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야 실제 배터리에서 동종 및 이종 접합에 어떠한 조합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도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 이종 소재 용접 접합 또는 동종 또는 이종 접합의 배터리 소재에 있어서 부분에 적용되는 공정이 레이저 용접이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초음파 용접, 원통형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 저항 용접에 대한 부분이 일부 적용이 되고 있어서 각각의 레이저 용접에서 동종 및 이종 접합, 또 초음파에 있어서 동종 및 이종 접합, 저항 용접에 있어서 동종 및 이종 접합 이런 형태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차체가 있고요. 그 밑에 일반적인 전기차의 경우는 이제 배터리 하우징으로 이렇게 바닥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징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 팩에 이제 냉각 기능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각각의 하나하나가 모듈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배터리 팩이 되고 있고요. 이 모듈을 들여다보면 모듈 내에 여러 개의 셀들이 합쳐져서 모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셀들이 이제 합쳐질 때 보시면 이렇게 셀과 셀끼리도 서로 접합이 이루어지고 셀과 셀 사이에는 또 이렇게 버스바라든지 인터커넥터 등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전체 배터리 팩부터 하우징 팩 그리고 모듈을 구성할 때 그리고 셀과 셀을 연결하는 경우에서도 모두 용접 접합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튬 이온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서 즉 원통형 배터리냐 또는 파우치형 배터리냐에 따라서 다양한 인터커넥터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파우치형 배터리 지금 여기에 볼트 너트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옛날 방식의 사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셀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이런 인터커넥터들이 있으면 여기 까만 점으로 된 이 부분들이 모두 조인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우치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파우치 타입의 셀이 존재를 하고, 이렇게 탭들이 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탭들은 대부분 이런 인터커넥터와 에서 이런 조인트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인터커넥트의 경우에는 싱글 탭과 이렇게 조인트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멀티 탭과 조인트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멀티 탭의 경우 뭐 과거에는 한 30개의 셀들에서 나오는 탭들을 30매의 박판 한 10 마이크로 내외의 박판의 탭들을 용접을 했다면, 최근에는 60매, 향후 90매, 100매 정도의 포일들을 용접하는 기술들이 이제 필요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보시면 결국은 이 탭이 양극이냐 음극이냐에 따라서 소재가 알루미늄이 될 수도 있고 카퍼가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이런 인터커넥터들은 이제 대부분 카퍼 소재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종, 이종의 접합들의 케이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조이닝 배터리 팩에 있어서의 어떤 접합의 프로세스는 셀 레벨 그리고 모듈 레벨, 이 셀들이 모여 있는 모듈 레벨 그리고 팩 레벨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셀 레벨에서는 여기 보는 것처럼 그 탭, 탭과 전극의 용접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케이스, 실링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요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예외 사항이 되겠고요. 모듈로 가게 되면 결국은 약 30개에서 또는 60개 이상의 셀들을 각각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이종 소재의 용접 접합이 이루어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터커넥터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는 이제 요 각각의 모듈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팩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팩 자체도 구성에 따라서 다양한 용접 접합의 상황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셀 레벨에서의 용접 접합, 모듈 레벨에서의 용접 접합, 팩 레벨에서의 용접 접합. 이제 이 팩 레벨에서의 용접 접합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우징의 용접 접합이 있는데,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이 하우징 부분은 저희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징의 부분은 또 다른 용접 접합의 영역이게 되고, 대부분 레이저라든지 또는 기계적 체결 또는 FSW, 필요에 따라서는 알루미늄 미그 용접, 아크 용접 이런 것들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용접의 접합의 케이스를 보면, 지금 탭 소재의 경우에 주로 이제 알루미늄 또는 카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런 그 탭 또는 인터커넥트 또는 그 원통 케이스의 재질에 따라서 다양한 동종, 알루미늄 동종, 카퍼 또는 카파의 동종 접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과 카퍼의 이종 용접, 그리고 그 카퍼와 니켈의 이종 용접. 여기서 니켈은 순수 니켈일 수도 있고 로카본 스틸에 니켈 플레이팅이 된 경우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런 니켈 플레이팅이 카퍼 위에도 니켈 플레이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카퍼와 니켈의 조합 또는 알루미늄과 로카본 스틸, 즉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 접합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이런 부분들이 로카본 스틸 대신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접합이 또한 이종 접합의 케이스로 대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동종의 알루미늄 접합 그리고 카퍼의 접합, 용접 접합을 제외하면 알루미늄 카퍼, 예, 알루미늄 카퍼 또는 알루미늄 또는 스틸 이런 대부분의 그 이종 조합은 기본적으로 그 고용형이라든지 공정형의 그 용융이 아닌 대부분 IMC를 중간 화물상을 발생시키는 이런 소재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 측면에서는 용접 과정에서 다양한 중간 화물상이 생성이 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접합 강도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래서 높은 그 접합 강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이러한 조합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본 튜토리얼에서 저희가 좀 다루게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이와 함께 이제 동종의 소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알루미늄 또는 카파 이 부분도 같이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에 팩 단위 이전 셀과 모듈 단위의 용접 공정에서는 크게 초음파 용접 그리고 레이저 용접 그리고 저항 용접 이 세 가지가 크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이런 저항 용접 부분들도 일부 사용되고 울트라소닉 초음파 용접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레이저 용접이 용접 접합 리튬 배터리의 용접 접합에 가장 큰 화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리로 보시면 이 초음파 용접 자체는 당연히 고상 용접이기 때문에 용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금속간 화합물의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융과 관련된 결함들을 최소한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용접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 파우치 타입의 경우에 포일 탭들 여러 포일을 겹친 그 탭들을 용접을 하거나 버스바와 또는 이런 탭들을 다수 매수의 탭들과의 용접에서 초음파 용접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레이저 용접 쪽으로 조금 이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 초음파 용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쨌든 넓은 접합 면적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그렇지만 단점이 있겠습니다. 양면 용접 구조에 따른 접근성의 제한, 즉 엠빌과 혼이 이렇게 같이 접근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소음, 변형, 분진의 발생도 있겠고요. 또한 이제 이게 접촉에, 즉 혼과 엠빌 그리고 피용접물이 접촉하는 접촉 방식이기 때문에 즉 접촉에 의한 마모, 여러 가지 접촉에 의한 공정 변수들에 의한 용접의 공정상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레이저 용접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열량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고 굉장히 정밀한 용접이 가능하죠. 이 경우가 지금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에 상부에서 이렇게 역시자형으로 레이저 용접을 하고 가운데 한 번 더 레이저 용접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이런 비싼 레이저 장비의
그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레이저 용접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비접촉 방식이죠. 그러기 때문에 지그에서 이 피용접물의 겹치기의 경우에 중간에 갭이 존재하지 않도록 여러 지그의 정밀도 및 엄격한 품질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용접 불량이 쉽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로 조금 이제 그 많이 그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키홀의 레이저 용접 시 키홀에 의한 용입 깊이를 확보하는 원리에 의해서 실제로 이 용입 깊이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용입 깊이보다 더 많은 용입 깊이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 셀 내부에 전지 구조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penetration, 용입의 깊이의 어떤 제어, 정밀한 제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항 용접의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이렇게 서로 인터커넥터들을 연결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패러럴 형태 또는 시리즈 형태라고 얘기도 하는데 편면 용접이 전극을 양쪽에 둬서 편면 용접이 가능하고 상당히 저렴하죠. 그리고 뭐 관리가 어느 정도는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이종접합 용접성이 매우 나쁘며 열영향부가 좀 크다는 부분 그리고 결국은 그 열이 상당히 높은 열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 용접부에 있어서 과다한 용융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저항 용접인 결국은 Q는 I 제곱 RT라는 주울열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류를 흘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실제 전지 내부에 용접하는 과정에서 전지 내부를 일부 충전시키는 전지 자체가 커패시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과거에는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최근에는 이 사용이 많이 제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동차용 배터리에서는 뭐 거의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뭐 일부 그 배터리의 리튬이온 배터리 뭐 포터블 용기라든지 또는 뭐 작은 팩 사이즈의 이런 배터리에서는 일부 사용을 하고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보면 지금 현재 동종의 경우에는 뭐 초음파 용접, 레이저 용접, 저항 용접 대부분 다 크게 문제없이 동종에 대한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종의 경우로 가게 되면 즉 알루미늄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알루미늄 카퍼가 되겠는데 알루미늄 카퍼의 이종 접합의 경우가 되면 초음파 용접이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장점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이 레이저 용접이 아주 정밀한 공정의 제어를 통해서 실제로 이종 소재에서의 IMC 중간 화물상의 생성이라든지 생성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실제로 IMC의 제어 현상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튜토리얼에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배터리에 있어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있어서 2차 전지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소재인 알루미늄과 카퍼의 어떤 물리적 특성들을 살펴보면 일단 용접성 측면에서는 이 두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용접성이 그 우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덴시티도 당연히 카퍼가 훨씬 높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멜팅 템퍼러처. 즉 카퍼는 1083도에서 용융이 되지만 알루미늄은 660도에서 용융이 됩니다. 따라서 카퍼를 용융시킬 만큼의 이별이 가게 되면 알루미늄은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가게 돼서 베이퍼라든지 이런 두 개의 용융 온도 차이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더멀 컨덕티비티는 열 전도도는 둘 다 높죠. 그렇지만 어쨌든 열 전도도 자체도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열의 힛 디스트리뷰션 자체에 차이가 존재를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카파와 알루미늄 사이에 용접의 어떤 전체 구성을 아주 균일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 그 다음 그 열팽창 계수가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루미늄이 훨씬 더 크죠.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용융 용접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응고하고 용융이 되고 난 이후에 응고의 과정에서 결국은 열팽창 계수의 차이에 따른 더멀 스트레스가 디벨로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균열의 요소로 발생을 귀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히 커패시티도 상당히 큰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레이저 용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용접 중에서도 알루미늄 레이저의 합금의 레이저 용접성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본 자료는 고등기술연구원의 김용 박사님의 자료를 조금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 자체는 기본적으로 스틸 소재에 대비해서 레이저 빔의 흡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여기 흡수율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이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카본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알루미늄이 일반적인 그 파이버 레이저, ND 야그 레이저에서 흡수율이 보시면 5%가 채 되지가 않죠. 그래서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서 이 효율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빔 오실레이션이라든지 뭐 다이오드 레이저를 좀 사용을 하면 조금 높은 쪽에 빔 흡수율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또 뭐 펄스 방식을 이용을 해서 조금 이런 그빔 흡수율을 좀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구리 합금의 레이저 용접성을 보시면 구리 합금은 굉장히 높은 열 전도도가 있어서 사실은 레이저 용접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빠르게 열이 빠져나가 버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팽창 개수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레이저 용접 이후에 냉각시 이제 응력 집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흡수율이 캅 구리의 경우에는 지금 그 IR빔 야그 레이저의 경우에 한 2.5%밖에 안 되고요. 뭐 알루미늄은 그보다 약간 높은 4%입니다. 이런 부분의 흡수율들이 조금 낮은 부분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다. 그렇지만 이게 리퀴드 상태로 가면 흡수율이 한 10%까지 좀 올라가고요. 레이저에서 잘 알려진 키홀이 생성이 되면 그래서 금속 베이퍼에 의한 키홀이 생성이 되면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키홀을 이용한 용접을 하면 흡수율 카퍼에서도 레이저 용접의 흡수율을 좀 높일 수 있다. 그렇지만 리퀴드 카퍼 자체는 굉장히 낮은 표면 장력하고 점성이기 때문에 용융풀이 좀 많이 불안정하고 스패터가 분출을 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스패터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2차 전지의 단락의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패터의 발생이 최소한으로 억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스패터 억제를 하기 위한 뭐 많은 연구들은 공정상의 연구들은 사실은 많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 2010년대부터 이러한 이종 소재 알루미늄과 카퍼의 이종 레이저 용접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알루미늄을 상부 판재라고 카퍼가 하부 판재인 를 레이저 용접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에 쪽은 그냥 as welded 상태고요. 밑에 쪽은 이제 전단 인장으로 하중을 가해서 실질적으로 커지 스태틱 페일리어를 발생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as welded 상태를 보시면 아까 물리적 특성들을 이미 얘기를 한 바와 같이 알루미늄은 멜팅 템퍼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용융 부위 크기가 상당히 카퍼에 비해서 용융 부위 크기가 알루미늄이 훨씬 크죠. 그리고 이런 하부에서 여러 가지
보이드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보이드들이 실제로 뭐 왼쪽의 경우에는 보이드들이 없지만 이 가운데에 이렇게 생성되는 보이드들, 그 계면에서 생성되는 보이드들은 접합 강도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카퍼는 이제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그, 이, 그 용융부의 크기가 작고요. 당연히 상당히 큰 멜팅 템퍼처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 전도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훨씬 더 작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걸 이제 쿼지스태틱으로 하중을 가해서 뭐 당기게 되면 당연히 알루미늄 쪽이 이제 두께가 훨씬 조금 얇죠. 얇기 때문에 알루미늄 쪽에서 파단이 일어날 건 당연한데 물론 이제 여기서 계면에서 파단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런 보이드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는 이런 어, 하중을 가하는 상황에서 크랙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접합 계면은 조금 건전한 접합을 이루고 있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중간 화합물상, 금속관 화합물상들은 이쪽에서 발생이 됐겠지만 어찌됐든 알루미늄의 용접부에서 파단이 좀 발생됐다라는 게 과거 한 2014년도 정도에서 많이들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금속관 화물선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만약에 알루미늄과 이런 카퍼의 이종 접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알루미늄과 카퍼의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생성될 수 있는 여러 생성상들을 우리가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알루미늄은 아주 그 약 한 뭐 2, 3% 정도의 카퍼를 고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과포화 고용 이후에 급냉을 하고 에이징을 할 때 이러한 CuAl2 알루미늄 리치 금속관 화합물상 세타상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용융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종접합에서 볼 수 있는 금속관 화합물이 대표적인 것이 세타상인 CuAl2 상이 알루미늄 리치한 부분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감마 우한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카퍼 리치한 사이드고요. 물론 이제 카퍼 자체는 약 한 19% 정도의 알루미늄을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의 솔리 솔루빌리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감마 1이라는 카파 리치한 CU9AL4의 중간 금속과 화물상을 또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가끔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에타2, CUAL 등이 이제 조금 저희들이 중간 화물상으로 관찰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결국은 뭐 저희 관심 사항은 이 카퍼와 알루미늄과 카퍼의 이종접합을 레이저로 하든 뭐 초음파로 하든 저항 용접으로 진행을 하든 간에 이런 어떠한 금속관 화물상이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런 금속관 화물들이 상들이 최종적으로 접합 강도 또는 기계적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조금 저희들 관심사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저희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감마 원상이 되겠습니다. 감마 원상이 카퍼리치한 쪽에서 금속과 화물이 많이 섭출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CuAl2 세타상보다는 훨씬 더 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접합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속 간 화합물의 프랙션이라든지 세타와 감마와의 프랙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런 컨트롤들이 어떤 형태로 가능할 거냐? 일반적인 우리가 고이별의 용접 공정에서는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최근에 이제 레이저 용접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레이저 고밀도 고집적 에너지 밀도를 이용을 해서 용접 속도와 다양한 웰딩 그 테크닉을 레이저 용접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유동의 레이저 웰딩 내부에서의 키홀 상태에서의 용융물들의 유동을 잘 제어할 경우에 이런 감마 원상의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이런 그 세타상을 조금 많이 분포시키는, 특히나 접합 계면에서 분포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최근에 이런 금속과 화물의 제어를 통한 접합부의 건전성 확보, 특히 레이저 용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예시를 이어서 조금씩 많이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접합 계면은 사실은 이제 레이저 용접은 아니고요. 2016년도에 전자빔 용접을 알루미늄과 카퍼에 대해서 맞대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이제 웰드 심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요쪽이 이제 알루미늄이 용융이 된 퓨전 라인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쪽은 이제 알파 알루미늄이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른쪽은 이제 카퍼가 되겠고요. 이 카퍼 부분 중에서 카퍼 계면 쪽은 약간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용융 알루미늄 쪽으로 디솔루션도 좀 발생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브레이징의 특성들을 당연히 보여주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 C에서 보시면 상당히 큰 그 유택틱 형태의 알파 알루미늄이 보이고 있고요. E는 좀 라멜라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상토대에서 보신 것처럼 알파 알루미늄과 세타상, 그 CU2, CuAl2의 이런 상들이 당연히 유택틱으로 존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유택틱의 형상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카퍼 계면 사이에 이런 회색 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I 영역, 이 영역들은 아마도 이제 세타상으로 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양한 상들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EBSD를 진행을 이 논문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면을 보시면 결국은 접합 계면에서 여기 M은 퓨어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알파 AL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붉은색으로 나온 거는 카퍼로 그 되었고요. 이 가운데 쪽에 보시면 결국은 노란색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알파 AL 되고 여기 녹색으로 나온 부분들이 결국은 세타상이 되겠습니다. AL2CU의 그린 영역이 세타상이고 서로 이제 라멜라 형태처럼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이 I 영역인데 이 I 영역에서는 대부분 세타상으로 결국 이제 판정이 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실제로 알루미늄과 카퍼를 전자빔 용접을 하게 되면 퓨어 알루미늄에 또는 알루미늄 고용체에서부터 그 세타 상과의 유택틱 라멜라 형태가 보이고 카파 쪽으로 좀 더 가게 되면 세타 상들이 보이고요. 당연히 이제 사실은 감마 원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쪽에 있었는데 그건 디텍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요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의 분석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어서 요 그 카퍼 사이드 쪽에 조금 더 확대해서 에닥스를 EDS를 분석을 실시해 보니 알파 카파이의 한 19%까지의 알루미늄을 고용한 부분들이 보이고요. 여기가 지금 그 옆에서 third phase와 유사한 이제 AL4 CU9 감마 1 금속관 화합물 레이어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EBSG 한 부분에 캠맵을 다시 좀 찍어서 이 논문에서 관찰을 해보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이그 감마 원상 금속광 화물상이 존재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그 응력이 스트레인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이 되었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러 파단면을 통한 분석을 해보니 결국은 파단의 시작이 요 감마 원상에서 금속과 함으로 시작이 돼서 그다음 세타상으로 지나가고 그다음 유택틱 이런 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이 당시에서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결국은 감마 원상이 어떤 실제로 외부 하중에서 파단으로 이행되는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결론들을 도출을 했었습니다. 레이저 용접의 이중접합에서 아까와는 좀 다르게 이제 카퍼를 상부로 하고 알루미늄을 하부 판조로 해서 레이저를 이렇게 조사 방향을 이제 좀 다르게 한 거죠. 이렇게 조사를 했을 경우에 좀 다른 특성들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루미늄 사이드는 당연히 이제 멜팅이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용융 알루미늄이 이렇게 카퍼 쪽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디드 아웃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논문에서 밝히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팽창 계수, 알루미늄의 팽창 계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용융 과정에서 알루미늄의 팽창이 훨씬 빠르게 발생을 하면서 팽창을 되면서 이 카퍼 쪽으로 용융된 쪽으로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계면, 이 카퍼와 알루미늄 사이의 이 계면이 이 카퍼 쪽의 상부 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물론 뭐 여기서도 다 그 계면들이 용융 계면이 뭐 밑에 쪽에서도 존재를 하겠지만 위쪽을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 왼쪽이 카퍼가 되겠고 오른쪽이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여기서는 존을 한 4개로 나눴는데요. 존 1의 경우는 이제 카퍼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금속관 화합물이 카퍼 리치가 되겠죠. 그래서 감마 1 또는 감마 2에 CU9AL4의 중간 화합물상이 형성이 됐을 거고요. 이제 존 2로 좀 가게 되면 이쪽은 이제 유택틱 상이 이제 보입니다. CuAl2 세타 상과 그 다음 알파 어, 그 알루미늄이 보이고 있고요. 존 3로 가면 훨씬 더 파인한 유택틱 스트럭처를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존 4로 그 알루미늄 사이드 쪽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 알루미늄이 거의 대부분에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일부 이제 카퍼의 세그리게이션들이 좀 돼 있는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덴드레틱 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계면들이 이런 알루미늄의 팽창 계수, 팽창의 특성에 따라서 위쪽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재미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퍼가 위쪽에서 있는 레이저 용접의 이종 소재 접합 용접의 경우에 이제 용접 스피드를 굉장히 이제 빠르게 약 한 100 mm per second에서 160 정도로 상당히 증가시키니 접합 하중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연구 속도가 조금 상당히 빨라지면서 실제로 중간 화합물상 생성된 중간 화합물상들의 각각의 세타라든지 또는 감마2의 두께들이 조금 달라졌고요. 이 논문에서 발견한 부분들은 결국 감마2 CU9AL4가 좀 더 유리한 강도 측면에서는 유리하고 오히려 세타상 자체가 오히려 디트리멘트를 했다. 즉 용접 속도가 좀 빨라질수록 세타상의 두께가 좀 더 두꺼워졌기 때문에 세타상이 조금은 이런 훨씬 더 그 브리틀하고 프레이저라는 역할들을 더 많이 해서 강도 저하의 원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본 연구에서는 0.3mm의 알루미늄과 카퍼를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위쪽, 카퍼가 아래 판재, 그리고 그 카퍼가 위쪽, 알루미늄 아래, 그리고 각각의 조합 케이스, 두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용접 속도를 분당 10m에서 50m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용접 특성을 좀 관찰한 바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거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쨌든 용접 속도가 뭐 모든 면에서 어쨌든 알루미늄 쪽에서 접합부의 크기가 용융부의 크기는 당연히 크고요. 용융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이 알루미늄이 이제 그 익스펜션에 의해서 카파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간 것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빨라지면서 용접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이 비드의 용융부의 폭은 특히 계면에서의 이 폭은 작아졌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카파가 위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용접 속도가 상당히 느릴 때는 이 카퍼의 혼입이 알루미늄 쪽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점이 되겠고요. 용접 속도가 빨라지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익스펜션이 위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접합 계면의 용접 속도에 의해서는 상당히 접합부 계면의 폭이 작아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접 속도의 영향은 과연 뭐 IMC의 형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건가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도 이렇게 용접 속도가 느린 경우, 용접 속도가 빠른 경우에 대해서 알루미늄 위쪽, 카파가 밑에 쪽 있는 경우 보시면 역시 용접 속도가 좀 빨라질 때는 이러한 그 세타상이라든지 에타상의 생성 또는 이제 감마상의 생성이 상당히 많이 억제가 되더라. 이런 부분들은 카퍼가 위로 와도 역시 상당히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용접 속도가 레이저의 용접의 경우에는 결국은 레이저 공정의 파라미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IMC 금속과 화합물의 거동을 좀 제어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연구들이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공정 변수들을 통해서 더 많은 IMC 거동 제어를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서는 결국은 접합 강도를 좀 비교를 해봤죠. 그래서 알루미늄 실제로 이제 알루미늄 동종 카퍼의 동종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 결국 용접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동종의 경우에는 접합 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이 감소라는 것 자체는 접합부의 용접 속도에 따라서 이별량이 적어지고 접합부의 width 또는 에어리아가 당연히 감소가 되었기 때문인데 이와는 좀 다르게 알루미늄 카퍼 또는 카퍼 알루미늄의 접합의 경우에는 용접 속도가 증가할수록 접합 강도가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알루미늄 카퍼하고 그 이종 소재 조합에 대해서만 동일한 두께를 적용해서 전단인장 스트렝스로 나타나 보면 둘 다 용접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자연장 강도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본 연구에서 결론은 결국 용접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IMC 금속과 화합물의 어떤 폭, width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용접 속도가 느린 경우에서의 파단들을 보시면 금속과 화합물에 의한 굉장히 취성 파단이 대부분인데 용접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접합부의 위스는 오히려 작았으나 결국은 IMC 금속관 화합물 자체의 위스도 동시에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접합부의 강도는 결국은 금속관 화합물의 위스의 제어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이러한 훌륭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경우가 이제 컨벤셔널 전통적인 레이저 용접 방식을 썼을 때 알루미늄이 카포 위에 있는 경우, 카포가 알루미늄 위에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용접 속도에 따라서 좀 해보면 아무래도 알루미늄이 위에 있는 쪽 보다는 카퍼가 알루미늄 위에 있는 쪽이 좀 더 급격한 용접 속도에 영향이 있더라. 급격한 변화가 보인다. 페네트레이션 뎁스에 있어서도 더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조금 다른 방식의 용접의 공정을 체크했는데 바로 스페이셜 파워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빔을 모듈레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중첩되는 빔 모듈레이션에 의해서 인 경우에 알루미늄이 위쪽에 있는 카퍼 위에 있는 경우 그리고 카퍼가 알루미늄 위에 있는 경우를 살펴보시면 알루미늄 위에 있는 쪽이 뭐 여전히 많은 멜팅을 가지면서 익스펜션을 통해서 카퍼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카퍼가 위에 있는 쪽의 경우는 사실은 보시면 이제 이 카퍼 용융 온도가 거의 뭐 1000도가 넘어가니까 1200도 정도에서 얘가 용융이 돼서 빔이 들어가서 키호를 만드는 상황이면 이 계면에 딱 빔이 도착하는 그 상황 바로 얘는 660도의 용융 온도를 가지기 때문에 바로 급격한 용융이 되면서 익스펜션에 의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각각에 대해서 penetration depth, 파워 모듈레이션을 하게 되면 penetration depth가 증가함과 동시에 커넥션 위스도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파워 모듈레이션이나 같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레이저 용접부의 지오메트리컬한 부분들을 좀 제어할 수가 있었다. 근데 저희 관심사는 이제 그것보다는 알루미늄이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경우와 카퍼가 위쪽에 있는 경우에 인터메탈릭의 형성이 어떨까 이런 스페이셜 모듈레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이 경우에 알루미늄이 위쪽에 있는 경우를 보시면 이 감마 1상 페이즈 자체가 사실 이 밑에 쪽에 아주 그 계면보다는 좀 아래쪽에 상당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감마 1이 굉장히 조금 밑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세타 상도 동시에 이 계면보다는 상당히 밑에 쪽에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카퍼가 위쪽에 있으면 아까 카퍼를 용융하는과 동시에 바로 계면에서는 알루미늄이 빔이 계면에 도달하는 순간 알루미늄은 급격한 익스펜션, 멜팅 관계 익스펜션을 통해서 위쪽으로 익스펜션에서 치고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믹싱이 굉장히 과도하게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이 높은 계면 위에까지 감마 원상이 좀 금속관 화물상이 있게 되고 요 아래쪽에 일부 세타상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그 조합의 순서와 또는 스페이셜 모듈레이션의 어떤 공정 변수에 따라서 금속관 화합물, 특히 감마원상과 세타상의 어떤 위치적인 부분, 분포나 이런 부분들이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것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그 강도 측면에서는 카파 알루미늄이 조합이 더 큰 요 조합이 되겠습니다. 더 큰 강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이유는 바로 카퍼의 멜트 풀의 에어리아가 레인지 2가 훨씬 더 많았다 라는 부분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2020년도 논문에서 보면 결국은 이런 스페이셜 모듈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접에 있어서 용접 파워 그리고 속도 이런 변수들이 결국은 이런 알루미늄과 카퍼의 믹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얘들이 결국은 IMC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이런 부분들이 접합 강도와 큰 관련이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피처들의
레이저 빔 오실레이션이라든지 울트라소닉 바이브레이션, external magnetic fields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몰튼 풀의 유동을 좀 여러 가지 제어를 한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이 위쪽에서의 어떤 믹싱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 따른 크랙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적절하게 용접 속도가 또 좀 빨라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믹싱들이 조금 다른 서피스로부터의 마라고니 플로우의 영향들을 또 좀 받고 있다. 이것들을 좀 자세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위에가 알루미늄이고 밑에가 카퍼의 경우에 용접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키홀이 형성이 되고 몰튼 풀이 형성이 되고 퓨전전이 되는데 이 안에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리코일 프레셔라든지 이 리코일 프레셔 자체는 이제 용접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서 리콜 프레셔가 증가하고 이 upward의 프레셔, 위쪽으로 올라가는 프레셔를 증가를 시킨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하부에 있는 카퍼가 위쪽의 알루미늄으로 좀 더 믹싱을 하게 하는 그런 드라이빙 포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때 또 마르고니 플로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용접 속도를 좀 상당히 많이 증가시킬 경우에는 이런 마라고니 플로우 자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힘들도 같이 제어가 가능해서 용접 플로우의 어떤 믹싱의 다양한 부분들을 다양한 옵션들을 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활용성이 향후에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또 원통형 그 배터리의 경우에도 뭐 기존에는 이렇게 저항 용접을 이용해서 많이 적용을 했으나 이제 저항 용접의 전극이 이렇게 밴딩이 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량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지금 보시면 뭐 실험적이나마 레이저 용접을 할 때 메탈 튜브를 사용을 해서 용접을 하게 되면 상당히 건전한 메탈 튜브 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프레슈어의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그 몰튼 풀의 형상들이 알루미늄과 스틸의 용접 접합에서도 이렇게 업워드 플로우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한다 라는 이런 논문들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지금 많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카퍼하고 알루미늄의 용접에 대해서 사실은 그 IR 레이저가 대부분 파이버를 이용한 IR 레이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블루 레이저라든지 그린 레이저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흡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블루 레이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스패터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카퍼와 알루미늄 사이에 결국 머티리얼 믹스처를 좀 제어할 수 있다. 블루레이저에서도 이런 보고들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초음파 용접의 동종 및 이종접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초음파 용접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배터리 셀들을 다량의 매수의 배터리 셀들의 이런 전극들 탭들에 대해서 이렇게 버스바와 함께 용접하는 이런 용접부들의 초음파 용접을 과거에 많이 진행을 해왔고요. 뭐 최근에는 일부 레이저 용접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으나 요 앞에서 프리웰드 잡아주는 효과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초음파 용접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음파 용접 자체에 대해서 원리는 뭐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하고 카퍼를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서 혼과 고정된 앰빌에서 혼 사이드에서 이렇게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울트라소닉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표면에 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옥사이드 레이어들이 이렇게 우선 깨지는 게 우선이고요. 이런 깨짐과 함께 여기서 포스를 가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앰플리튜드를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컴프레시브 디포메이션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플라스틱 플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그 영역에서 보시면 굉장히 높은 스트레인 레이스에 의해서 시어 디포메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된 영역에서는 일부 인터메탈릭 금속관 화합물도 관찰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런 계면 주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디포메이션과 함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동적 재결정에 의한 재결정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용접을 일반적으로는 뭐 3대 요소를 많이 얘기를 할 때 가압력, 진폭, 용접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접 시간과 이런 진폭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가압력은 뭐 그 상황의 소재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두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카퍼의 경우가 이렇게 진폭 가용 용접 범위가 알루미늄보다는 훨씬 더 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용 범위가 좁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카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슬립의 특성들, 즉 스태킹 폴트 에너지 자체가 알루미늄과 카퍼를 비교했을 때 알루미늄이 훨씬 더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죠. 그래서 이런 동축 재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슬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영역이 좀 더 넓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용접에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앰플리튜드를 한 방향으로만 선형 진동 모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유럽이나 일본에서 복합 진동 모드로 이런 선형의 복합 진동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복합 진동의 경우에는 당연히 동일한 짧은 시간 내에 복합 진동에 의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을 아주 시비하게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초음파 용접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음파 용접 접합 품질을 결정하기 위한 접합 부위 특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합 부위 특성을 얘기할 때 본드 덴시티 얼마나 여기에 본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영역을 저희가 측정을 하면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포스트 웰드 thickness를 가지고 저희가 thickness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용접부의 특성을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용접부의 이 크기를 측정을 해서 너겟 사이즈를 측정해서 용접부의 어떤 건전성을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thermomechanically affected 존의 크기를 가지고 또는 이 건전성을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이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소선 변형과 열의 어떤 범위가 얼마나 됐냐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용접의 경우에 초음파 용접 시간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하면 초음파 용접 시간이 짧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용접부가 보이고요. 적정한 초음파 용접 시간이 가해지면 아주 건전한 용접부가 형성이 되고 너무 길어지게 되면 과도한 발열과 디포메이션이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상부 포일, 전극 탭이 이렇게 굉장히 얇아지는 용접 불량의 형태도 가능하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메탈의 머티리얼 플로우, 디포메이션에 의한 머티리얼 플로우가 관찰이 된다는 특징이 되겠고요. 이러한 머티리얼 플로우 자체는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유도가 되면서 메탈러지컬한 어드히전을 좀 얻을 수 있다. 즉 이런 인터페이스 영역에서 이런 웨이비한 이런 형태들이 결국은 인터락의 특성을 보이면서 접합 강도를 확보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합의 특성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여기 보시면 메탈리스컬 어드이전, 마이크로 본드와 함께 메케니컬 인터라킹, 인터페이셜 웨이브 한 두 가지 정도로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본드, 웨이브 피처 이 두 가지를 정도를 일반적으로 본드 스트렝스를 좌우하는 초음파 용접에서는 인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러지컬 관점에서 이 과용접의 예시를 보면 용접 시간이 이제 1초 정도면 굉장히 긴 용접 시간이 되겠죠. 초음파에서는. 이 경우에 이제 카퍼 위에 니켈이 플레이트 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니켈 플레이트의 흔적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표면까지 많이 디포메이션에 의해서 상승된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용접 예시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과용접의 예시를 보시면 요거는 지금 뭐 0.4초의 용접 시간이긴 합니다만 과도한 머티리얼 플로우가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포일 쪽이 굉장히 그 손상을 많이 입은 것들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시간이 0.2초에서 1초까지에 따라서 전단인장 접합 강도를 관찰을 해보면 0.6초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더 이상의 용접 시간에서는 오히려 접합 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뭐 본드 덴시티와 관련이 있을 텐데 이걸 본드 덴시티만 입장으로 볼 수는 없을 거고요. 당연히 포스트 웰드 티크니스의 감소 부분이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웰드 티크니스가 감소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너무 많은 시비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초음파 용접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결국은 템퍼러처가 상당히 많이 올랐을 거고 그리고 인터 디퓨전이 좀 많이 발생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인크리진 본드 덴시티가 증가를 하고 조인트 스트렝스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가능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재밌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 울트라소닉 메탈 웰딩의 경우에는 한번 앞단에서 울트라소닉 메탈 웰딩을 했으면 그 옆에 한 번 더 초음파 용접을 가하게 되면 앞단의 초음파 용접부에 일종의 퍼티그 크랙의 균열 발생들이 일부 이런 세레이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음파 용접과 후단의 초음파 용접에 의한 첫 번째 용접의 손상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용접의 건전성 측면에서 2차 전지의 초음파 용접에서는 좀 그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카퍼와 알루미늄을 이종을 초음파 용접을 해서 실제로 이 접합부의 접합이 과연 어떤 접합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관찰을 TEM을 통해서 관찰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아주 과한 용접이 아니면 초음파 용접에서는 중과화물상이 관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많이 인터메탈 컴파운드가 많이 관찰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계면에서 상당히 높은 온도의 디벨롭먼트가 됐을 거라는 것을 돼야만 그게 가능했을 거고요. 뭐 일부 알루미늄 합금에서 멜팅 온도까지도 국부적으로는 올라갔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알루미늄 카퍼 모두에서 스태킹 폴트에 의한 디스로케이션 덴시티가 아주 높은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결국 이 계면 바로 이 계면에서 초음파 용접 계면에서 알루미늄 카퍼 사이를 보니 결국은 나노 크리스탈 라인의 아몰포스 페이즈가 보이더라. 예. 그래서 결국은 알루미늄 카퍼의 본딩 자체는 결국은 enhanced interdiffusion, 결국 아주 짧은 거리에서의 인터디퓨전에 의해서 원자 간 결합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충분히 결정화가 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드라이빙 포스는 결국은 아주 높은 하이스트레인 레이스에서 시비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에 의해서 좌우가 됐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초음파 용접에서 뭐 콜드 웰드와 노멀 웰드, 오버 웰드, 뭐 용접 시간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는 있고요. 앰플리튜드, 진폭에 의해서도 요것들이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을 조금 저희가 유출을 해보면 어쨌든 초음파 용접에서는 당연히 홍과 엠빌의 마찰에 의한 시비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발생을 했을 거고요. 앞쪽에서 보신 것처럼 알루미늄과 카포 사이에서 인터디퓨전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에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충분히 더 많은 에너지들이 넣어주는 것이 가능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각각의 메탈에서 재결정 온도 이상까지 국부적으로는 충분히 도달을 했을 거다. 그렇게 되면
포밍하는 과정에서 항복 강도가 충분히 낮아졌을 거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결국은 콜드 웰드보다는 노멀 웰드까지로 갈 확률들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저희들이 많은 경우에 그 동적 재결정이 발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유무가 사실은 노멀 콜드 웰드에서 초음파 용접에서는 노멀 웰드로 가는 어떠한 하나의 기준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추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과하게 되면 결국 소프트닝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소프트닝과 함께 온도가 굉장히 어느 정도 높아지고 인터 디퓨전의 확산 거리가 길어질 경우에는 결국은 중간 화합물상과 동절 재결정이 동시에 발생을 하고 오버웰드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용접에서 보시면 뭐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갭도 줄어들고 상당히 균일한 용접이 되고 있다. 이건 뭐 알루미늄과 카퍼의 경우에도 거의 동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바운더리에서 결국은 동적 재결 이건 사실은 정확하게 초음파 용접과는 조금 다른 그 카퍼 ETP를 통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저희가 그 논문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인데요. 보시면 결국 계면에서 시비한 디포메이션에 의해서 동적 재결정이 발생을 해서 EQXD 그레인들이 많이 보인다. 그런 거고요. 그 웰드 인터페이스 자체는 대부분 그 uneven하게 리제너레이드 스몰 EQXD 그레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뭐 당연히 리크레스레이션 비헤이비어를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과연 이제 이러한 리크레스레이션이 어느 방향으로 형성이 되냐, 대부분 이제 하이 디스로케이션 덴시티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뉴클레이션이 아킹의 형태를 이루면서 이쪽에서 먼저 재결정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부분들까지 지금 최근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항용접에서의 동종 미종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퍼의 저항용접, 카퍼와 알루미늄의 저항용접, 알루미늄과 알루미늄의 저항용접인데요. 사실은 알루미늄 저항용접은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카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동종이고 열 전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벌크 저항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항 용접 자체가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근데 카퍼 알루미늄 이종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카퍼와 알루미늄의 중간 화합물상이 거기에 또다시 개입이 되게 되니까 이런 용접성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게 지금 테슬라가 작년에 발표한 4680 배터리입니다. 기존에 지금 테슬라 차에 있는 것에서 좀 더 고용량으로 해서 탭리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 포일 리튬 산화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코팅된 포일들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탭들이 캐소드와 에노드가 에서 그 탭이 나오는데 이 새로 개발된 배터리는 탭리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런 탭이 말게 되면 자연스럽게 탭이 전체적으로 뭐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라고 지금 좀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저항용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입될 가능성들은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카퍼 자체와 알루미늄을 저항용접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용접부에 확실히 정확한 고용에 의한 솔루션의 혼합이 좀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다양한 결함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사실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저희 원통형 배터리는 이제 스틸 케이스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쓰고 뭐 일부 경우에 이제 니켈 탭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니켈과 스테인리스 스틸과의 용접이 되겠죠. 근데 이제
원통형 캔의 경우에 이제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걸 알루미늄으로 사용해보자라는 제안이 연구 목적에서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니켈과 알루미늄의 저항 용접 접합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상태도를 살펴보면 알루미늄과 니켈의 경우에 사실은 니켈에서 알루미늄의 고용도도 좀 제한적이고, 알루미늄의 니켈의 고용도는 뭐 거의 없죠. 뭐 일부 유택틱에 의해서 바로 AL3NI가 생기게 되고요. 니켈 리치안 쪽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LNI3,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이는 금속 화물상의 ALNI 등이 이제 좀 저희가 관찰이 된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금속관 화물들이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용접을 해보면 왼쪽이 니켈이고 오른쪽이 알루미늄 사이드면 이쪽으로 가면서 각각 IMC들이 많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관찰되는 IMC들은 여기 금속관 화물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ALNI3부터 해가지고 ALNI, AL3, NI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관찰들이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 용접 시간이 길어지고 전류가 많아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용접 계면에서 분리, 크랙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ALNI 같은 금속관 화물에 기인한 거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별이 작은 수준이가 오히려 접합 강도가 더 높다라는 부분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많은 저항 용접에서의 이종 접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이 이렇게 인터커넥트로 쓰게 되고, 그 위에 이렇게 카퍼 와이어가 덮이는 경우들이 많이 일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은 니켈이 플레이팅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카퍼하고 저항 용접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퍼를 와이어가 위에 이렇게 알루미늄 니켈 플레이팅이 된 알루미늄 위에 용접을 하게 되면 이 경우가 오히려 상당히 페네트레이션 깊이가 높아 보이긴 하나, 실제로 순간에서 발생된 금속관 화물에 의해서 접합 강도는 오히려 낮더라, 이런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체의 배터리가 아닌 차체에서 이종 소재의 실제로 용접은 보지 않을 거고요. 기계적 체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MW 2017년도에 발표된 BMW 7 시리즈에 이렇게 다양한 이종 소재들이 적용이 됐고요. 뭐 알루미늄, 마그네슘, 일부, 그리고 CFRP, 그리고 스틸 하다 보니 대부분 이제 스틸과 알루미늄의 조합에 있어서 이종 접합의 문제점들에 어떻게 접합을 할 거냐, 대부분 기계적 체결들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순수한 기계적 체결보다는 열과 함께 열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어떤 기계적 체결들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미케니컬 패스트닝의 경우에는 리베팅, 스크루잉 뭐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고요. 열을 이용한 용접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항 용접, 아크 용접, 레이저 용접, 뭐 일부 이제 프릭션 스티어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아주 잘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한 거죠. 저항 용접과 리베팅을 서로 섞는다든지, 또는 저항 용접과 그 스크류잉 이런 것들을 섞는다든지, 또는 아크 용접과 리베팅을 섞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용접의 건전성을 접합부의 건전성을 높이는 이종접 접합에서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체에서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용융용접 이종 소재 알루미늄과 스틸 의 용융용접으로는 금속관 화물을 제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레이저 용접을 활용을 해서 아주 빠른 용접 속도를 통해서 뭐 그 제어하는 방법이 일부 있겠으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용 차체에서는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항과 기계적 체계를 같이 이용한 REW라든지, 또는 순수한 기계적 체결만을 이용한 FDS, 그 다음에 SPR,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체결 방법으로 최근에 많이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요. REW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FDS와 SPR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알루미늄 접합에서 많이 사용해왔던 공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저희가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타입 1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더멀 에너지, 열 에너지는 메탈을 녹이는 데 사용을 하고요. 이제 미케니컬 에너지는 미케니컬 락킹을 하는데 사용을 한 경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REW, Resistance Element Welding, 그다음에 AEW, Arc Element Welding이 되겠고요. EASW 같은 경우도 Element Arc Screw Welding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타입 2의 경우는 열을 이용을 하긴 하는데 타입 1처럼 멜팅이 아니라 메탈 소프트닝에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조이닝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미케니컬 에너지는 위아 타입 1과 동일하게 미케니컬 락킹을 통해서 패스닝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FDS 또는 FEW가 되겠습니다. FEW는 앞으로도 뭐 많은 이용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타입 3의 경우에는 열 에너지, 더멀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프 피어싱 리베팅을 통해서 미케니컬 락킹만 진행을 하고 있죠. 타입 1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좀 자세히 보면 메탈을 멜팅 하는 데 쓰는데 이 멜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 요원은 리지스턴스 히팅을 사용하면 REW가 되고요. 아크 멜팅을 사용하면 AW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엘러먼트들이 여기 사용하는 엘러먼트들이 미케니컬 락킹을 주로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엘러먼트를 삽입을 한 상태에서 하부 판재가 스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부분 알루미늄이 반드시 위에 있고요. 스틸이 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러먼트와 실제로 하부 판재의 스틸을 용융을 통해서 이용하는 접합을 하게 되고요. 알루미늄과 엘러먼트는 미케니컬 락킹을 하고 있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영상이 지금 그 플레이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REW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REW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인터락이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접합 강도도 뭐 보시면 1.5kN, 2kN까지 충분히 많은 접합 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항 용접을 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류를 너무 과하게 6에서 좀 가렸는데 한 10kA까지 주게 되면 위쪽에 알루미늄의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이렇게 멜팅된 부분들이 바깥으로 익스트루드 아웃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접합 강도가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크로드가 상승하다 오히려 이렇게 감소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뭐 이러한 부분과 동시에 접합 강도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헤드의 디포메이션이라든지 알루미늄 수축, 알루미늄의 연화 현상,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열이 너무 많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도 중간 화물상들이 개입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강도를 낮추는 요인들로서 이런 원인들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AW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엘러먼트를 접합을 시킬 때 저항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크열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일부 경우에는 여기 엘러먼트에 구멍을 내서 이쪽에 아크 용접을 실제로 실체하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AW의 예시가 되겠고요. 타입 2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멀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이 더멀 에너지가 멜팅이 아니라 소프트닝에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메탈 소프트닝을 이용을 한다. 뭐 대부분 프릭션 드릴링 스크류, 프릭션 드릴 스크류인 경우에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로테이션 스피드를 증가하게 되면 이 상부 판재든 하부 판재들을 프릭션 히트를 이용해서 마찰열을 이용해서 소프트닝을 하게 되고 드릴링 이후에 타이트닝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은 경우에 이런 그 고장력 강에 대한 이런 그 패스너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런 패스너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접합에서도 충분히 타이트한 좋은 접합을 활용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알루미늄과 스틸의 물성의 차이 때문에 뭐 밴딩의 특성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루미늄과 스틸의 어떤 디포메이션 비헤이비어들을 잘 교집합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적절한 체결 공정 구간을 또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FE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부 판재의 알루미늄을 프릭션을 통해서 엘리멘트를 프릭션을 통해서 하는데 아까처럼 드릴링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프릭션을 통해서 교반을 시키면서 밑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틸을 만났을 때는 스틸과 이 엘리먼트는 서로 프릭션 마찰 용접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한쪽에서는 하중을 가하는 방식을 통해서 마찰열을 이용을 한다. 예, 향후에 좀 많이 적용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에조웰드라는 곳에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일부 그 알루미늄을 뚫고 나서 스틸과의 계면에서 금속관 화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융용접만큼이나 그렇게 심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뭐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스프릭션 용접을 하면 알루미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 업셋 때는 양들이 최종적으로 접합 강도와 상당히 큰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열적인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가 않는 SP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미케니컬 락킹이 되겠고요. 스틸 판재, 상부 판재, 알루미늄이 하부 판재. 이게 SPR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강도가 높은 것이 반드시 상부 판재로 가서 하부 판재에서는 다이에서 하부 판재를 포밍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락을 걸어주는 형태로 체결을 많이 합니다. 상부 판재의 고강도 판재일 때는 이 리벳도 고강도 리벳을 사용을 해서 현재는 다양한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 소재 체결에 대한 솔루션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강도가 한 780메가파스칼 이상의 스틸과 알루미늄 이종의 접합의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은 실제 현장에서 양산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몇 가지 챌린지들이 있다. 뭐 하지만 이게 보시는 것처럼 스틸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리벳의 어떤 지오메트리와 다이의 지오메트리가 당연히 최적화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본 튜토리얼에 이종 자동차 배터리와 차체의 이종 소재 용접 접합에 대한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